자, 우리가 방금 봤던 게 그 기말재고에 왜 가산하는지 보셨고요. 이제 그러한 요건이 있는데,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 알고 계신 여기 미착품 할게, 미착품. 자, 미착품. 자, 해석하면 우리가 미착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송을 시키셨어요, 배송. 우리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면 지금 배송이 오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착품에 같은 말로 운송 중인 뭐 재고자산 또는 운송 중인 상품이다라고 해요. 힘들어.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자, 지금 우리나라가 구매자고요. 미국이 판매자고, 구두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구두를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국제무역은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좀 우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주로 선박을 많이 이용하죠. 그죠? 그럼 선박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판매자가 물건을 실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건을 실었을 때, 우리가 거기를 선적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구매자가 있는 곳은 도착지라고도 하지만 가끔씩 시험에 목적지라고도 낼 때가 있어요. 목적지. 그 물건의 목적지는 당연히 구매자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31일에 이 구두가 지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태평양에. 했죠. 그럼 우리가 12월 31일에는 모든 회사가 결산을 하는 날이에요. 대부분 회사가 결산을 하는 날이고, 그럼 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출,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실제 요 구두가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둘 다 없으니까 그럼 이건 바다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했지. 바다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거래에서는 이렇게 12월 31일에 누구의 재고도 아닌데 분명히 누구의 재고 맞거든요. 맞죠? 그래서 누구의 재고가 돼야 되는지를 가정한 게 이거는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역거래는 무역거래. 무역거래에서 누구의 재고자산으로 봐줄까가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은 핵심이 뭐냐면 얘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구매자한테 이 물건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언제 구매자의 것이 되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께 되냐면 미국에서 물건을 실으면 그때 바로 우리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도착을 했을 때 구매자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죠? 요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볼 건 뭐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는 판매자 걸로 볼 거냐, 구매자 걸로 볼 거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판매자 걸로 볼 거냐, 구매자 걸로 볼 거냐. 알죠? 이 두 개를 볼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의 재고로 봐주시면 돼요. 해보면. 자,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이요. 자,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선적을 하면 바로 구매자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요. 누가 내 거다 요건을 만족하냐면 구매자가 만족을 해요. 맞죠? 그러면 구매자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구매자의 재고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 구두가 본인의 창고 바깥에 있어요? 맞죠? 구매자 창고 바깥에 있어요. 지금 배 있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팔리진 않았죠. 왜냐면 우리가 팔렸다라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구매자는 팔렸다라는 건 구매자가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위에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맞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판매자는 선적을 하면 판 거예요.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라는 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선적하면 판매자는 바로 판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제외, 그렇죠? 그리고 구매자는 가산.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선적지 인도 조건 나오면 구매자가 가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두를 구매자 쪽에 갖다 놓은 건 구매자가 본인의 구두처럼 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고. 자, 반대로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께 되냐면 도착했을 때 구매자께 되죠. 지금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께 돼버려요. 동의되시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그때 판매자의 재고처럼 보면 되겠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두는 지금 본인 창고에 없죠. 그럼 창고 바깥에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언제 판 거냐면 구매자한테 도착을 해야 팔린 거예요.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라는 건 판매자는 도착해야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착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판매자가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자가 이 구두를 본인의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가산해 주는 거고요. 반대로 구매자는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의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이 구두를 본인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적진도 조건, 도착진도 조건은 그게 판매자이냐, 구매자이냐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넘어가고. 두 번째, 위탁 판매. 아마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5장에서 이미 했죠, 여러분들? 위탁 판매는 대신 팔아줘 라고 부탁하는 판매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옛날에, 지금의 여러분들 다 온라인 서점이 있지만, 맞죠? 옛날에 온라인 서점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다 서점을 가서 사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쓴 책 있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됐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인기가 많냐면 저기 땅값이 제일 비싼 강남에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서점 하나 차릴까? 그건 좀 너무 위험이 크죠. 지금이야 베스트셀러지만 나중 가면 여러분 책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냥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쓴 책이요. 네, 팔리면 30%는 교보문고 당신이 가지시고 나머지 70%만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교보문고는 수수료 먹어서 좋고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굳이 서점을 안 차리더라도 네, 돈을 70%나 회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책 100권을요. 수탁자인 교보문고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었지만 실지재고사법은 창고를 들어가서 창고 바깥으로 나온 건 다 매출원가 시켜버려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00권의 책이 없어요. 없으면 다 매출 원가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교보문고한테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데 교보문고가 한 권의 교재는 한 권의 책은 아직 본인 창고에 있대요. 그러면 그 한 권의 책은 제 거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제 창고에 없고 교보문고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이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가산하는 건데 팔았을 때 우리가 수익을 잡는 건데 한 권의 책은 아직 교보문고가 가지고 있으니까 팔리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교보문고에 있는 책 한 권은 비록 제 창고엔 없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팔린 99개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한다라고 장난칩니다. 조심하세요. 수탁자는 본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낚시 조심하시고. 뭐 언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하냐면 수탁자가 고객에게 팔았을 때. 했죠? 자, 근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출제한다.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출제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출제도 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뭐냐면 자, 제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if 제가 만약에 수탁자래요. 수탁자. 제가 수탁자래 예를 들어 가지고 수탁자인데 기말에 창고에 1,0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1,000원어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탁 물품 200원이 포함됐다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기말재고대사 입력할 때 얼마로 입력해야 될까요? 응? 내가 만약에 수탁자예요. 수탁자인데 내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000원어치가 있어. 이 중에서 200원은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에서 내 재고는 얼마예요? 800원. 그렇죠. 이때는 800원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때 시험에는 내가 위탁자일 때도 되지만 세물고 수탁자일 때도 돼요. 그렇죠. 수탁자 입장에서 위탁자 물건 내 재고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오케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유념해 주시고. 잘 내요, 쌤을 읽으면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시송품. 시송품은 우리가 시험 삼아 팔아보는 물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삼아 팔아보는 물건을 우리가 시송품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파는 걸 우리가 시용 판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자, 제가 책상을 팔아요. 책상을 파는데 고객분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일단 책상을 보낼 테니까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저희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객 50분한테 책상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50개의 책상이 제 창고 바깥으로 나갔죠. 나갔으니까 실지재고 조사법상 매출 원가가 되지 제 창고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49분의 고객분께서는 사겠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 오면 팔린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의 고객께서는 책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져가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한 개의 책상은 제 거잖아요. 판매자인 제 거. 그리고 한 개의 책상은 저한테 없고 고객분한테 있죠. 그리고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책상은 비록 고객의 창고에 있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실제로 팔린 49개의 책상만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논리예요. 실제로서 뭐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 원가 된다. 근데 팔리지 않은 거면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봐야 나머지가 매출 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하냐면 구매자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안 했을 때. 여기에는 거절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반대로 언제 판매자는 수익을 인식하냐면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았을 때. 그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여기는. 자, 이제 할부 판매요. 여러분들 물건을 할부로 사시면 여러분들 물건부터 받으세요? 돈부터 주세요? 할부로 물건을 사시면 물건부터 받으시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 할부로 파시는 분도 물건부터 넘겨주시는 거예요. 대가는 나중에 받으시고.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재화는 언제 수익을 잡냐면 인도할 때 수익을 다 잡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은 우리가 할부 판매는 인도를 하니까 인도할 때 수익을 다 잡아요. 그럼 수익을 다 잡는다라는 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익을 잡는다라는 거 내 게 아니지 남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부 판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할부 판매 내가 재화를 인도하면 전부 다 수익을 잡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재고가 무조건 아니에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대가의 뭐 50%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장난쳐요. 회수하지 못했으면 내 재고인 거예요? 아니에요. 인도할 때 수익 다 잡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에요. 할부로 팔게 되면. 회계에서요. 요거 꼭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없어가지고 밑줄 좀 칠게요. 55페이지. 시험에 가끔씩 55페이지 뭘 내냐면요. 거기 4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보이시나요? 여러분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자, 거기를 가끔씩 출제를 해가지고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자, 거기 55페이지 맨 아래 4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으면 그때는 그냥 수익을 인도할 때 잡아버려요. 알죠? 하지만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반품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반품 안 받아도 되죠. 그렇죠? 아니면 구매자가 저 살게요 라고 하면 그때 안심하고 여러분들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 자, 기억에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이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는 오른쪽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인도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여기까지만 내요. 그러니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팔린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래 니은입니다. 자, 불가능까지 밑줄.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때는 바로 수익 못 잡습니다. 언제 잡냐면 자, 오른쪽 굵은색 글씨 밑줄.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다라는 건 살게요 라고 했었을 때 알죠?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반품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것도 가끔씩 말 문제 내요. 알죠? 또 유념하시고.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재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자동결산 입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말재고자산이요. 믿을게요. 불안해서. 자, 386페이지. 기출문제집이에요. 좀 약간 불안하긴 하죠. 386. 386. 자, 386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 자, 386페이지에 4번. 회사는 여러분들 그 96회인데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1급의 법인세는 1이었죠. 나머지는 0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960번 잡을 960번. 960번. 금강물산 검색되시죠, 여러분들? 960. 자, 잡으시고요. 4번 문제 풀어, 4번 문제. 기말재고자산, 여기, 우리 자동결산 어디서 입력해요? 자동결산. 자동결산, 여기서 하죠. 우리 1시 방향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여기. 믿을 거예요? 돌아다니 봐야지. 불안하네. 믿음? 불안해.
잘 알고 계시네. 엄살을 부리셨어. 엄살쟁이. 어? 표정이 뭐 어딘지 모르시는 표정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닙니까? 여우주연상 노리시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재미도 없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나와 있나, 아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재고 자산 입력이 자동결산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동결산 좀 밑줄 좀 저자분이 넣으셨나, 혹시?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넣으셨으면 좋겠다, 좀. 어디로 가주시냐면, 안 넣으셨나? 자, 500 몇 페이지냐면 552페이지. 552페이지 갈게요, 여러분들. 552요, 552. 회계부가소득이요. 기출문제 말고. 기출문제라고 별도로 언급 안 드리면 일반 교재예요. 회계부가소득 교재. 자, 거기 어디냐면 여러분들 자동결산 뭐지? 자동결산? 맨 위 자동결산. 그렇죠? 이 5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거기 자동결산의 1번 밑줄 좀. 자,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 밑줄.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 밑줄. 자, 그리고 2번 유무형 자산의 삼각비 밑줄. 이거 밑줄만 치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다시.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 이름이 좀 이상하지?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전입액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그 배웠던 걸로 따지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에요, 설정. 됐죠? 3번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말문구가.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거기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보충법이라고 얘기잖아요. 이거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는 뜻이 대손충당금 설정. 그렇죠? 대손충당금 설정, 자동결산.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세 계상 있죠? 법인세 계상. 요게 우리가 그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자동결산이니까 이 5가지 빼고는 전부 다 자동결산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5가지를 외워주셔야지, 여러분들. 그죠? 자,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왜 자동결산이냐면 아예 대놓고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자, 근데 잘 보실 게, 보니까, 창고 내, 여러분, 이 원재료 조심하셔야 될 게, 원재료 2천만 원의 내역을 어떻게 준 거냐면, 창고 내 원재료 실사가액은 실제로 원재료 창고 들어가서 센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가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판매자면 가산하고 구매자면 가산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안 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안 주면 일반적으로 구매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줘야 돼. 도착진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원재료니까, 원재료는 사오는 애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언급이 없어도 사오는 걸로 인지를 해야지, 구매자. 맞죠? 우리 원재료를 판매한다 그런 말 안 쓰죠. 원재료는 구매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매자예요, 원재료.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구매자가 가산하지 않죠. 판매자가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은 제외예요, 제외. 오케이? 자, 대신에 3번째 짝대기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바로 구매자께 되니까 구매자가 가산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재료 창고에 실제로 있는 1,000만 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원재료 이렇게 두 개를 가산해야 1,600만 원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기간은 우리 1월부터 12월로 잡죠. 1월부터 12월 들어가서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1,6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되셨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럼 자료 2번 좀 볼게요. 자료 2번. 주석 2번. 자, 주석 2번 보니까 여기 이거 여러분 뭐냐면 제품의 장부가액 1,0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에 위탁 판매로 내가 위탁 판매니까 내가 위탁자죠. 위탁 판매로 수탁자가 기말 현재 보관하고 있대, 제품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내 것처럼 위탁자가 더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네, 장난을 쳤네.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잘한 거죠. 그럼 얘는 그냥 1,00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한국말 가지고 또 장난을 좀 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공품은 1,5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이쪽에. 여기 보이실 거예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 1,500, 기말 제품에 1,000만 원,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